안녕하세요. 아들 셋을 키우고 얼마 전에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낸 60대 여성입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정말 갖은 고생을 다한 것 같네요. 아들들 장가 보내려고 가게를 팔았는데 그것도 부족해 대출도 받게 되었습니다. 장가 보내는데 빚까지 쓰는 거냐고 따지시는 분도 있었지만 아들이 기왕이면 돈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했습니다. 무리해서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서 과외도 시키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보냈는데 결혼도 학벌 좋고 잘난 집안과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컸습니다. 욕심이 과해서 그랬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 후로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들 학벌, 직업, 돈, 그리고 결혼 상대에 집착할까 싶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자식이 잘 나가고 돈도 잘 벌어오면 좋으실 텐데요. 결혼 상대도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멋진 상대면 금상첨화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너무 과해서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제가 대학도 못 나오고 못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다 대학을 나오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면 늘 비교가 됐었죠. 동창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위축됐지만 제가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저에 대해 뒷담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고급 한식당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그날도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쟤는 우리 중에 친한 사람도 없으면서 왜 매번 나오는 거야? 틈만 나면 연봉은 얼마나 올랐냐?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냐고 묻기만 하고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다들 명품 들고 다니니까 갑자기 가품 사서 들고 온 거 봤어? 쟤는 어쩜 저렇게 사는 거니? 그 자리에 갑자기 명품을 들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동창 말대로 가품을 들고 온 것도 많았고요. 명품에 대해 잘 몰라서 친구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걸 사온 것인데 티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모임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격지심에 괴로워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간호사를 만나보라고 하면서 선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사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디 의사가 저를 만나주겠어요. 간호사도 전문직이니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고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저도 인생 한 편 펴보려고 적극적으로 대쉬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다 보니 남편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가고 나서야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억울한 마음에 엄마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정서방이 간호사면 뭐 어떻고 간호조무사면 또 뭐 어때? 너는 대학도 안 나온 게 따지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렇다고 네가 직업이 있어 돈이 있어. 정서방이 결혼해준다고 할 때 냉큼 가서 결혼식 올려. 저희 부모님께서 네 처지에 간호조무사도 옳았구나 감사해야 한다고 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남을 이어나갔는데요. 부모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결혼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짧은 만남을 끝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얼떨결에 떠밀려서 결혼한 것 치고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총 3아들을 출산하게 돼서 시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첫째는 선생님, 둘째는 공무원이 되어서 어깨 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문제였죠. 막내 아들은 저를 닮아서 수동적이고 소심했습니다. 진취적으로 뭘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서 골치 아팠는데요. 이름 없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로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 아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뭔가를 이루고 가야 할 텐데 전혀 욕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내 아들에게 오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니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여자친구를 데려왔길래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졸업한 대학이랑 하는 일을 물어보니 예상 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나왔고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몸이 약해서 엄마가 은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셔서 저희 엄마 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며느리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서울대에 버금가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막내 아들이 보잘것없어서 비슷한 스펙의 여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 뒤로도 사돈어른과 한두 번 마주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배운 집안은 정말 달라 보이더군요. 저는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를 며느리감으로 정해두고 막내 아들에게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잘해주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학벌이랑 집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누워있다고 하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저녁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려봐도 며느리는 손까지 내저으며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누워 계세요. 밥 차리고 청소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몸도 안 좋은데 제가 차린 밥 드시고 약도 드신 다음에 푹 주무셔야 해요. 남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며느리가 한 말에 크게 감동받아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거나 형제나 친척들에게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라면 제 노후도 걱정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당연히 아들이 그런 며느리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수월하게 가지고 며느리가 혼수도 8천만 원어치를 해온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 자금도 며느리 쪽에서 다 지불하면서 성대하게 올리자길래 간담이 서늘해졌죠. 저희 보고 집만 해오면 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해놨는데 인테리어 업체랑 엉망으로 해놔서 여기저기 물 새고 난리 났다. 그거 소송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당분간 나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으니 일단 짐 싸고 우리 집으로 와라. 사실 10억짜리 아파트도 없었고 준비해 놓은 신혼집도 없었습니다. 제 처지에 해줄 집이라고는 단칸방뿐이었지만 서울대 출신의 좋은 집안을 가진 며느리를 포기할 수 없었죠. 저희 아들도 제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줄 알고 언제 그런 재산을 모아뒀냐고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와 아들이 하나하나 캐묻지 않고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집에 산 지 한 달이 지났을까요?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는지 참하고 성실하던 며느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랑 있을 때에는 제게 상냥하게 대하고 집안일도 잘해주더니 아들이 출근하러 나가면 180도 변해버렸죠. 집안일을 하기는커녕 소파에 들어놓은 채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눈치를 줬는데요. 눈치 보지도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제게 비키라는 거 있죠? 아씨, TV 안 보이잖아요.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왜 지금 청소기 돌리는데요? 제가 쉬고 있으니까 눈치 주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알겠으니까 청소기 저기 놔두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돌릴게요.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보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말수도 없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 며느리가 슬슬 본색을 더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와이셔츠를 가지고 와서는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설마 세탁기에 그냥 돌리신 거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큰맘 먹고 지른 건데 이걸 그냥 돌리면 어떡해요? 아, 진짜 짜증나게. 제 눈엔 멀쩡해 보이는데 며느리가 와이셔츠가 다 늘어났다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며느리한테 화를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있지도 않은 10억짜리 아파트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며느리와 한바탕 하면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거론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물었죠. 저는 며느리가 그러든 말든 저녁을 마저 만들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날 상당히 열이 받았는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있죠. 제가 놀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따지니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밥이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헛구역질 나오겠다고요. 언제까지 어머님 요리 먹어야 해요? 아파트는 언제 주실 건데요? 며느리가 제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는 걸까요? 불편한 한편 며느리 행동이 괘씸해져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헛웃음을 지며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정이가 엄마한테 옷 집어던지고 엄마가 해준 밥을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다고? 그게 말이 돼? 소정이가 내 앞에서 그런 적 없어. 뭐 때문에 싸워서 이러는 건데? 소정이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아들 눈빛이랑 말투를 보아하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역정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며느리의 두 얼굴을 말해준다고 해도 이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아들처럼 여자 둘이서 기싸움을 하느라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을 텐데요. 며느리도 아들 녀석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나타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청소도 하고 밥도 차리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시는 건데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눈치 주는 것도 모자라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킨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냐고 따지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럴 거면 나가 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저를 나무랬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협박하는 게 어딨어? 엄마가 10억짜리 아파트 있다며. 그 아파트 소송 끝나고 인테리어 업체 새로 구해서 집 고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는데? 아들이 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해서 고치게 하고
하나씩 알려주라고 타일렀습니다. 자기 지갑 사정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길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놈의 아파트. 제가 거짓말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어쩌나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갑질하는 며느리와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를 사춘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어르고 달래거나 대화를 피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군요.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소송해져서 돈을 다 날리게 되었다고 핑계를 댈까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는지 며느리가 거실에 있는 제 짐을 뒤지고 있더군요.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훔치더니 자연스럽게 다시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갑에 계속 돈이 비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저를 못살게 구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훔치고 있었다니. 저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놨다가 제 가방을 열심히 뒤지고 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런 도둑년 같으니라고. 네가 내 지갑에 손대는 거 다 봤다.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해서 너 이혼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버릇없게 굴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올리더니 저를 비웃더라고요. 저한테도 보여줄 게 있다면서 아들과 어떤 여자가 같이 식사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괜히 이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생활비도 적게 주고 맨날 늦게 들어와서 뭐 하나 봤더니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보고 도둑년이라고요? 당신 아들은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주제에 나한테 도둑이라고 할 자격 있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증거로 남겨놨으니까 이혼 소송 준비나 하고 계세요. 아들이 직장 동료랑 식사한 것이 아니냐고, 어떻게 이게 불륜 증거냐고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은 아들과 직장 동료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순간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일러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김에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해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지만 아들이 이혼당할까봐 혼자 며칠을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며느리는 제 앞에서 여왕 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잠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니 자기 속옷을 제 얼굴에 던지는 거 있죠?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해야죠. 표정이 왜 그래요? 내가 집안일 안 하고 누워있을 때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얼른 이것 좀 해봐라 닥달하더니 똑같이 당하니까 기분 나쁘죠? 날같이 생각해서 잔소리 좀 했던 건데 그걸 복수하는 것이니? 세상에,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 얼굴에 속옷을 던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렇게 싫으시면 댁 아드님 이혼시키시던가요. 가정 버리고 바람 핀 놈이 누군데 어머님이 왜 억울하세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동네에 소문내버릴까요? 며느리의 협박을 들은 순간 입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부터 모든 집안일은 물론 며느리의 옷을 다려주고 며느리의 속옷을 손빨래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다 겪고 있으니 점점 분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들이 정말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아서 아들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은 회사 집을 반복하며 어디 다른 데로 새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었죠. 그때부터는
아예 며느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얌전하고 참한 여인애인 척 연기를 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졸졸 따라다닌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러보더군요. 마치 제가 없으면 뭐라도 할 사람처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제 이름을 부르길래 베란다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로 무언가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집 구조가 베란다에서 몸을 일으키면 방안이 보여서 며느리가 무얼 하는지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훔치거나 저를 골탕 먹이려고 술을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서랍에서 새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 등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죠. 바로 TV에서나 보았던 흉측한 문신이었습니다. 커다란 용문신이 떡하니 새겨져 있어서 며느리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등에 용문신을 새기겠어요? 만만치 않은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옷을 챙겨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길래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사돈댁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는데요. 사돈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죠?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 전해 들었어요. 설마 우리 딸이 빨리 아파트 달라고 떼쓴 거예요? 사돈 어른은 갑자기 찾아온 제 눈치를 살피면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농담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돈 어른은 자기 딸이 얌전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를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오랜만에 뵙고 싶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저를 위해 차와 다과를 내오고 며느리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돈 어른에게 급한 전화가 와서 자리를 떴는데요. 저는 얼른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서랍 깊숙한 곳에 며느리의 앨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울대를 졸업한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전문대 졸업 앨범이 있더군요. 게다가 다른 사진을 보니 북주족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한 줄로 쭉 세워놓고 남자들이랑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며느리가 짧은 치마를 입고 까만 라이더 자켓을 입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대학교 졸업 앨범 사진은 제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북주족 사진은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얼른 며느리 방을 빠져나와서 사돈 어른이 돌아오자마자 급한 전화가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돈댁을 나서려다가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사돈 어른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게 갑자기 전화 온 친구가 서울대 동문을 찾고 있다고 하네. 서울대? 어머, 난 대학도 안 나왔는데 왜 갑자기 서울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집안에 서울대 나온 사람 없어요. 설마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착각을 한 것 같네. 급한 마음에 잠깐 헷갈렸어. 아유, 놀래라.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나 서울대 교수라고 말하고 다녀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가 8살이었나? 지금은 다 컸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그쵸? 사돈 어른도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며느리의 본성을 알고 있었는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사돈 어른이 무슨 죄인가요? 그동안 사돈 어른을 지켜본 결과 악하게 태어난 딸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둘러대고 얼른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며느리가 가족 자체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돈어른에게는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길로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으로 달려가 잠깐만 보자고 했죠. 아들이 일하다 말고 급하게 1층으로 내려와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긴 설명 없이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들이 처음에는 며느리를 몰라보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믿기지 않지? 나도 사돈댁 갔다가 발견해서 깜짝 놀랐다. 과거에 잠깐 놀았던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옷 갈아입을 때 슬쩍 보니까 등에 커다란 용문신이 있더라. 대학 시절 졸업 앨범도 보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전문대 나온 애야. 사돈 어른한테도 서울대 출신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래. 도대체 어떻게 만난 여자길래 진짜 서울대 나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만난 거니? 저는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자기 입으로 서울대 나왔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었죠. 누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겠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정이한테 따지러 가야겠어요. 따지러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다. 소정이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 있니? 며느라가가 그러던데. 뒤를 쫓다가 네가 여자랑 단둘이 밥 먹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 나도 그 사진을 봤고. 사진이요? 도대체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죠? 소정이가 뭐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아들 녀석이 잔뜩 흥분한 채 묻길래 며느리의 실체를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핀 증거를 대서 이혼 소송을 할 거고 거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거라는 며느리의 계획을 다 이야기해 버렸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아들이 자기는 바람 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배신감을 크게 느꼈는지 갑자기 반차를 쓰고 나왔겠다고 말하더군요. 아들이 급하게 집안일 문제로 휴가를 낸다고 말하고 저와 함께 며느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소파에 누운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들건들거리면서 다 큰 처녀가 배를 푹푹 긁으면서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아들 앞에서 늘 다소곳하게 앉아있던 애라서 아들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원래 아들이 들어올 시간이 아니라서 며느리가 아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일찍 들어왔냐고 물으니 아들이 며느리 얼굴에 사진을 집어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당신 친정에 갔다가 발견했대. 당신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라며? 등에 용문신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랬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애들 가르친 건 맞긴 한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 사진들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래? 이거 가짜야. 합성. 그래, 합성된 거야. 며느리가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내뱉길래 제가 나서서 아들이 바람을 폈다는 사진 원본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거야말로 합성된 거 아니냐고 따지니 아들이 당장 그 사진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 사진을 본 아들이 사진 속 여성이 사내 괴롭힘 때문에 상담을 하던 부하 여직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팔짱을 낀 것도 여직원 구두굽이 갑자기 부러지는 바람에 순간 휘청이면서 아들의 팔을 붙잡은 거라고 했죠. 며느리가 이 사진들을 찍어서 악의적으로 편집해 저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어떻게 엄마한테만 말할 수 있어? 엄마 말로는 당신이 협박한 것 같던데. 맞아? 당신이 진짜로 이 사진으로 이혼이니 뭐니 위자료 이야기한 거야? 순간 화가 나서 실수한 거야. 나는 당신한테 말하면 사이가 틀어질까 봐 그랬어.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응?
아들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격분한 모습을 보여주니 꼬리를 말고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애교를 살살 피우며 이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길래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랬다고? 시어머니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집안일 다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옷 집어던지고 음식 버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너네 집안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한 거 잊었니? 오늘 사돈댁 가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서울대 출신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 뭐? 우리 엄마한테 옷을 집어던지고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을 버렸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 녀석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집안 물건을 다 부술 듯 눈을 부라리더니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죠. 그 말이 사실이냐고, 학력 속이고 증거 조작해서 이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어떻게 시어머니를 부려먹을 수 있냐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경악스러운 범죄 행각에 화를 꾹 참고 있다가 엄마가 이 범죄자에게 호되게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아들이 폭발한 모양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길래 제가 진정하라고 아들 녀석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제가 30여 분 동안 며느리를 방 안에 넣어놓고 거실에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사소한 갑질과 자존심 상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니 아들 낯빛이 많이 어두워져 갔죠. 결국 저희 아들 녀석이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군요. 며느리를 불러 이혼하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속여서 미안해 오빠. 어머님한테도 죄송해요. 제가 학력 속이고 어머님 협박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 놀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때 집안이 어려워져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니까 나쁜 길로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애들이랑 연락 싹 끊었어요. 사돈 어른한테도 한때는 집안이 어려웠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때 애들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많이 당해서 성격이 나쁜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폭주를 띄웠던 과거부터 거짓말을 달고 살게 된 일까지 모두 다 실토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걷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협박을 해야 했다고 했고요. 며느리는 이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 말을 하는데 불안해하는 사돈 어른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딸아이를 잘 알고 있으니 간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던 거죠. 게다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 저희 손주가 생겼다고 말해주는데 어찌나 안 기쁘던지요. 아들도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주춤거리며 초음파 사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하였습니다. 오빠가 원하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올게요.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서 올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예전부터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기록 남을까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룰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며느리를 믿어줘야 할까요? 저한테 막대하고 으름장 놓던 모습이 생각나 쫓아내고 싶었지만 또 뱃속에 있는 손주 생각에 머뭇거려졌습니다. 아들 녀석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쉽사리 입을 못 열더군요. 결국 저희는 그날 며느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이에 며느리가 전처럼 괴롭히거나 난리를 피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며느리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일을 전부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 반찬과 찌개도 매일 새로 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도 꾸준히 다니더니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진단명을 물어보니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상담 한두 번 받고 약 몇 번 먹으면 낫는 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가 그동안 아팠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제가 전혀 다른 사람 같다고 하니 아들 녀석이 마음이 놓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게 무관심하고 예의 없게 굴지 않습니다. 완전히 환골탈태한 것 같더군요. 지난주 밤에는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는 어머니 주무세요 하고 묻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같이 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모한테 같이 자도 되냐고 물어보다니 깜짝 놀라서 잠이 다 깼습니다. 얼떨결에 며느리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갑자기 훌쩍거리면서 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를 참 좋아해 주시면서 잘해 주셨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다니 어머님 같은 분도 없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눈물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허영심에 가득 차서 며느리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 제 삶을 반성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었죠. 세상에 학력이 전부가 아니고 집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만 있다면 학력이 부족하든 집안이 부족하든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며느리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너한테 말해줄 게 있다. 사실 10억짜리 아파트 나한테 있지도 않아. 네 직업이랑 집안만 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너랑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 너만 욕보게 하고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깜짝 놀란 눈치였지만 제 눈물을 보더니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참회하고 반성하니까 없던 용기도 생기더군요. 아들한테도 10억짜리 아파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냈지만 제가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다고 말하니 입을 다물더군요. 잠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 것 같더니 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거짓말을 했나 이해가 안 됐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나서 그랬던 것 같아. 형들은 선생님 되고 공무원 돼서 엄마 걱정 끼친 적이 없는데 난 늘 골칫거리였잖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았으니까.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했었지. 그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왜 속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형들처럼 잘났으면 좋은 집안에 장가도 가고 이렇게 엄마 속 썩일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참 미안해. 아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너를 공경에 빠뜨렸어. 네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더 승승장구할 애인데 내가 네 인생을 방해한 것 같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 뒤로도 몇 시간 동안 기나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에게 삶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 뜻깊은 대화였죠. 아들과 함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을 하고 있고 공무원을 하고 있는 아들들보다 우리 막내 아들이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들은 막내 아들뿐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0억짜리 아파트는 우리 가족들 마음에 묻어두고 없는 이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참회한 뒤로 저희 가족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다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저를 상전 취급해줘서 가끔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심심할 지경입니다. 제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바로 달려와서 저기 가서 쉬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때문에 곤혹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할 때가 분명 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안 보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원수처럼 느껴지고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실지도 몰라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 노력한다면 전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쁜 며느리를 만나거나 아들과 며느리가 안 맞는다면 이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이 마냥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혼은 정말 최후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들의 이혼을 생각해 본 입장이라 말씀드립니다. 이혼이라는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우니 다양한 방법을 다 써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묻어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서 청년 농부라 불리는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32살 남성입니다.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니 신기하시죠? 저도 서울에서 사회생활도 해보았지만 결국 이 일이 제 평생 업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방황을 하고 아버지께 본격적으로 농업에 대해 배우게 된 건 5년이 채 안 되네요. 아직 농부로서 서툰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워가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파혼을 경험했는데요. 인터넷이나 TV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때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인지,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파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땐 사람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몸도 피곤하고 잡생각이 많이 사라져 지금에서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용기 내어 여러분에게도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 기막힌 파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할아버지, 큰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크게 짓고 계시는데요. 남들은 저희 집을 분홍 집안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쌀농사만 몇만 평이라 늘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여럿 계세요. 과수원을 함께 운영하시며 배추, 당근, 비트 등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야채들은 거의 다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하시고요.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 중이세요. 말이 공장이지 손수 기른 야채로 직접 장아찌나 김치를 담그셔서 판매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할머니가 손맛이 좋으신 덕분에 주변 지인에게 재료값만 받고 판매를 하시던 것이 시내에 있는 마트나 식당에도 납품할 정도로 규모가 조금 커졌거든요.
할머니, 큰어머니 두 분이서 하시기엔 벅차서 동네 할머니들과 소소하게 일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정성껏 기르신 농작물을 원래는 시장이나 마트, 식품업체 등의 재료음을 주로 하셨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을 전수받고 아버지의 뒤를 잇기로 결심한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게 됐죠. 처음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미비한 수준이었지만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일까요? 3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유명해졌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연매출 5억을 넘었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농사일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자란 터라 젊은 패기로 도시에 나가 살고 싶은 열망만 가득했죠. 그저 저에게 고향은 답답한 도시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공부 욕심이 있던 건 아니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책도 없이 올라온 터라 당장 생활부터 걱정해야 했죠. 집에서 가족들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다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니 어려운 것 투성이었고요. 그렇게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온 저에게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냉혹하고 잔인하더군요. 50만 원으로는 당장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막노동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찜질방, PC방을 전전하기도 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으며 노숙을 해보기도 하고 식사나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했고요. 어렵사리 방 한 칸 얻을 돈을 모았고 발품을 직접 팔며 저렴한 가격에 옥탑방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살리라 마음을 다잡았고 그저 저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저는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낮에는 편의점, 야간에는 시급이 센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일하면 도대체 잠은 언제 자? 언제 쉬어? 안 피곤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편의점이 낮 시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새벽에서 오전 파트타임이라 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요. 술집 아르바이트가 새벽 2시 정도에 끝나고 편의점 알바를 6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대충 오전 9시 정도인데요. 출근이 오후 5시니까 나머지 비는 시간에 볼일을 보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도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쪽잠을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일하고 270 정도 급여를 받았어요. 월세 내고 통신요금, 교통비 등 생활비에 보태면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합니다. 따로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저는 무조건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아서 크게 들어가는 돈도 없었고 일을 시작한 반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800만 원을 모았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야 돈을 모으는 재미도 알게 되었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알고 지내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술집에서 서빙을 하며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랑 마음이 참 잘 맞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타양살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잔소리를 크게 듣거나 대실수를 저지른 날이면 울적한 마음을 꼭 이 친구와 만나서 회포를 풀기도 했답니다. 알고 지낸 시간은 짧지만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그 친구와 저는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주문 실수를 크게 하고 서빙을 하다가 음식을 다 쏟는 큰 실수를 해서 사장님께 호되게 잔소리를 들었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또 친구를 불러내 술잔을 기울이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성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돈 벌자고 이 일 저 일 다 하면 뭐하냐? 왜 맨날 나는 실수만 할까? 오늘은 안 하던 실수까지 하고 아주 총체적 난국이더라. 계속 이런 식이면 그만두라고 소리치시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이 다 나오는데 그래도 남자 자존심에 울지는 않았다.
한잔하자. 가만히 제 넋두리를 듣던 친구가 저한테 뜬금없이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버느라 하루하루가 바쁘다 보니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모태솔로로 살다 보니 이제는 여자친구 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진아, 내가 알게 되는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 소개시켜줄 테니까 만나볼래?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개팅이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나 영장 날아왔더라. 나 가을에 입대해야 해. 굳이 미루다가 갈 필요는 없어서 사장님한테 말하고 입대 전까지만 일하려고. 영장이 벌써 나왔냐? 난 아직 안 나왔던데. 야, 그래도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다들 그런다더라. 일말상초? 뭐 일병이나 상병 달고 헤어진다는 소리도 있는데 요즘엔 그거 다 헛소리야.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만드는 건 정말 비양심적인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하는 사람 입장 생각해보면 정말 못할 짓이야, 그건. 야, 그래도 한 번만 만나봐라. 정말 놓치기 아깝다니까? 너 언제까지 모태솔로 소리 들으면서 살래? 이제 그만 솔로 탈출할 때도 되지 않았냐? 만나서 밥을 먹던 커피를 마시던 상관 안 할 테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제가 모태솔로라고 언급했듯 사실 저는 여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귀농과 귀촌을 하러 오는 곳이지 젊은 사람이 살만한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근처에 농과 밭밖에 없었고 편의점도 차로 30분은 가야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는 전교생이 30명 정도에 불과했고 그중 여학생은 단 4명 뿐이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해도 이성과의 연애는 꿈도 못 꿀 환경이었던 거죠. 아무튼 친구가 도통 사정을 하는 바람에 등살에 떠밀려 결국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가볍게 커피나 한잔하고 나오자 생각으로 약속한 장소에 나갔어요. 15분 정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시간에 맞춰 오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곧 쓰러질 것 같은 갈대였어요. 가녀린 몸에 서글서글한 인상, 조용조용하면서도 나긋한 목소리를 가진 그 여자는 어딜 가나 인기 있을 훈녀 스타일이었죠.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귀엽고 동글동글한 외모의 말투까지. 이성에 관심이 없던 제가 아마 그때 눈이 떠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어색한 순간도 잠시, 분위기는 금세 무르익어 늦은 시간까지 술도 한잔하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집에 데려다주며 다음을 기약하면서 서로 번호를 교환했고요. 첫눈에 반한 것과 다름없었고 자주 연락해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나이도 동갑인데다 그 여자는 모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면 밥은 먹었냐며 자취방에 간식이나 요깃거리를 두고 가고 몸이 아파서 며칠을 끙끙 앓으면 죽과 약도 사다 주고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점점 친근감이 쌓여갔고 저를 배려해주고 잘 챙겨주는 모습이 예뻐서 제가 먼저 고백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소개팅에 나간 게 천추의 한이 되었지 뭡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그 친구와도 인연을 끊었어요. 바로 여자친구 때문에요. 그 이야기는 차차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가을이 막 접어들 무렵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군대에 가서도 그 먼 거리를 매주 면회와 주었고 면회를 못 오는 날이면 편지나 전화를 꼬박꼬박 해주었어요. 여자친구 덕분에 군 생활을 아무 이상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신기한 건 중간에 한 번도 헤어짐의 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자친구가 때로는 제가 서로에게 잘 맞춰주며 예쁘게 만났다는 증거겠죠. 전역하고 나서는 여자친구에게 꽃신을 신겨주며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것 아니라며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요.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서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서로를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정확한 직업이 없었던 저였기에 결혼을 꿈꾸며 꾸준히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추천으로 식품유통관리사, 식품위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그 덕분에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식당에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규모는 크지 않아도 잘릴 걱정 없는 안정적인 곳이었죠. 급여도 새우 300 정도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정도였고요. 여자친구도 대학을 졸업해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각자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 나이도 20살 중반이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보자고 얘기한 뒤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가기로 했죠. 깡시골인 저희 집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여자친구는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는 제가 이상하다며 혼을 내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시골집답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아가씨.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힘들진 않았고? 서울 아가씨들은 다 이렇게 예쁜가 보네. 나는 광진이 큰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손자 며느리 왔구만. 배고플 텐데 식사부터 거들자고요. 우리 광진이가 잘해줘요. 녀석이 무뚝뚝한 구석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지색씨를 덕 하고 데려올 줄이야. 잘 왔어요. 나는 광진이 할애비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광진 씨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요.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게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댁까지 모두 거실에 빙 둘러앉았죠. 명절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었고 여자친구가 충분히 부담스러워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어요. 노심초사하며 저는 여자친구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집에 인사 온 여자친구의 얼굴을 할머니가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점점 표정이 굳으시는 겁니다. 우선 먼 길 왔으니 식사부터 하자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됐지만요. 식사가 끝난 후 큰어머니가 다가와 차를 내주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라고 했던가? 아가씨 부모님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 분인가? 우리 광진이랑은 어떻게 만났고? 우리 광진이랑 오래 연애했다면서? 그동안 왜 한 번도 인사를 오지 않았누?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네, 할머니.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교직에 있다 정년 퇴임하셨고요. 제가 좋은 친구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떼를 썼는데 마침 광진 씨랑 딱 눈이 맞았지 뭐예요? 더 일찍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굳은 표정의 할머니는 여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집안 어른이 물어보시는 거라 제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여자친구가 불편해할 것을 생각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매우 답답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마지막에는 여자친구의 사주를 물어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웃음을 잃지 않고 물음 하나하나 정성스런 대답을 해드렸고요.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 걸 알았는지 큰어머니도 이제 늦었으니 그만 쉬자며 화제를 돌려주셨죠. 그렇게 별다른 일이 없이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할머니가 좀 유별나시지? 많이 곤란했겠다. 우리 할머니가 내가 유일한 손자라서 그런지 나한테 애정이 좀 과하셔. 내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니 괜히 저러시네.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할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내가 할머니였어도 그랬을 거야. 노파심에 걱정되기도 하시고, 내가 궁금하기도 하신 거겠지. 난 오히려 그렇게 말 걸어주신 게 감사한걸. 내일 일찍 올라가야 하니 피곤할 텐데 어서 자자. 여자친구와 저는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식사 후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할머니의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간 자리인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할머니, 저 잘 올라왔어요. 혹시 제 여자친구 마음에 안 드세요? 인사드리는 내내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손주가 결혼한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예, 광진아. 여자친구와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할미가 노파심에 하는 얘기지만 그 아가씨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주변이 까맣더구나. 인상만 보면 좋은데 내가 하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다. 사주에 남을 해하는 살이 많이 꼈더구나. 너 그 아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에이, 할머니,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제 여자친구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착한 사람인데요. 모르세요? 저 군대 갔을 때도 매주 면회 오고 아프면 약 챙겨줘, 힘들면 고생했다고 위로해줘. 이런 여자 어디 없어요. 그래도 이 할미는 영 찝찝해서 말이다. 아직 시간 많으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끼니 거르지 말고 조만간 또 연락하자꾸나. 저는 어른이 느끼는 노파심에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별일 아닌 듯 넘겼죠.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결혼을 한다는데 당연히 걱정이 많으시지 않겠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온 며칠 뒤 여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교직 생활을 하시다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셨다는 예비장인, 예비장모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두 분 다 인상이 매우 좋으셨고 저를 환대해 주시며 우리 아들이라며 매우 친근하게 대해 주셨죠.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온 뒤에는 예비장인, 예비장모와 함께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어요. 결혼 전에 자주 만나뵈야 서로 익숙해지고 사이도 좋아지니까요. 그 뒤로도 할머니는 저에게 안부 연락을 하시며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광진아, 이 할미 말 들으래도 영 찝찝하다. 안 좋은 기운이 느껴져. 정말 그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이 할미가 이렇게 부탁하마. 할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세요.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어쩐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결혼할 여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다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 내 입으로 말해주련? 손자라고 하나 있는데 이 할미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서야. 할머니가 제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곧 상견례인데 그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짜증을 내며 할머니께 한 소리 하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실 어른들 위해 고급 한식집을 예약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여자친구와 예비장인, 예비장모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점점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고 저는 예비처가 분위기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뭐 좀 물읍시다. 늙은 노인네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니 혹여 기분이 나쁘더라도 대답해 주시오. 혹시 직업이 있소?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가? 어르신, 저는 작년에 교직에서 물러나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우리 혜진이 결혼시킬 돈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번엔 안 싸돈에게 묻겠소. 딸내미 낳을 때 무슨 기분이었는가? 우리 광진이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금지옥엽 키운 딸을 시집 보내누? 우리 아들, 아니 사위야 말할 것도 없죠. 저희가 그렇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혜진이 낳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결혼을 한다니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혜진이 예쁘게 봐주세요, 어르신. 네, 이번에 실례 좀 하겠구만. 두 사람 다 사주가 어찌 돼요? 내 사주를 조금 볼 줄 아는데 한번 봐드리고 광진이 통해 연락 넣어드리리다. 초반에 조금 무례하다 싶은 질문에도 예비 장인 장모님은 정성껏 답변을 해주셨죠. 저는 여자친구와 할머니의 눈치를 번갈아가며 보느라 식은땀이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편이었어요. 할머니만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표정이 어두우실 뿐이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답답하시다며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밖으로 나가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20분, 30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혹여나 방을 잘못 찾으시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밖으로 할머니를 찾아 나섰죠. 할머니를 찾아 한참을 돌아다니는데 식당 마당에 다다르자 마당 안에 하늘이 보이는 작은 팔각정에 앉아서 가슴을 두들기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오랫동안 자리 비우시기에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데요. 같이 들어가요.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을 건네는데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떠시며 앙칼진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저를 아주 무섭게 노려보시면서요. 광진이 너 정신 안 차릴래? 너그 할머니가 손주 녀석이 좋다 하니까 내가 애써 억누르며 참고 있는데 안쓰러워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야지.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네 할미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왜? 내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해? 내가 너그 할미랑 함께한 세월이 언젠데. 나이 들고 힘들어 하기에 편히 쉬라고 떠났더니만 다시 날 찾아오게 해? 누가 날 불렀나 했더니 예끼, 네 녀석이었어. 할머니는 원래 중저음의 차분하신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들 하며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로 잔뜩 화가 난 채로 말씀하시는데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네 옆에 붙어있는 그 여자애 말이야. 걔 아주 내가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애야. 기가 아주 세던데? 너 계속 그 여자랑 붙어있으면 금방 죽을 거야. 그러니 너 할머니가 하는 말 헛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 사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고흥에서 유명한 무당이셨거든요. 환갑이 넘으신 뒤로는 약간의 신기는 남아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당을 정리하셨죠. 그 뒤로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댁과 함께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거든요. 곧이어 할머니가 진정이 되고 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던 원래의 모습으로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진아, 네 색시 될 사람 내가 뭘 어떻게 하지는 못하다만 여전히 느낌이 좋지 않아. 사돈 될 사람들도 하나같이 주변이 까맣더구나. 분명 무언가가 있는 게야. 네 색시를 보면 말이다. 여자의 비명소리, 아이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계속 귀에 맴돌아. 할머니, 좋은 날까지 꼭 이러셔야 해요.
제 여자친구가 도대체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는다고 그래요? 제 여자친구가 사람이라도 죽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할미가 노망났네 생각할 수도 있지. 좋은 날 앞두고 내가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네 섹시될 사람부터 사돈될 양반들 사주까지 하나같이 다 좋지 않아. 온갖 살이란 살은 다 껴있어. 너 그 사람들이랑 붙어있으면 오래 못 산다. 그러니 광진아, 이 할머니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마지막 부탁이다. 솔직히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괜스레 찝찝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친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할머니의 말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각을 좀 정리한 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무엇부터 다가가야 하는지 고뇌하게 되었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심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혜진 씨 아시죠? 저는 박문규라고 합니다. 그 여자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불쑥 연락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만나서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댁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죠. 혜진이요? 혜진이를 어떻게 알죠? 그럼 오늘 6시에 행복동 삼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죠.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퇴근 후 부랴부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어딘가 아파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 남자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저는 3년 전에 혜진이와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었죠.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술집에서 만난 혜진이와 불륜관계가 됐어요. 당시 와이프가 임신 6개월이었는데 불륜 사실을 알고 혜진이를 몇 번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진이 나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제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니 미련이라도 남은 겁니까? 차라리 미련이면 좋겠죠. 아무튼 제 와이프는 혜진이한테 만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더군요. 그런 와중에 길거리에서 실랑이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품은 아이와 함께요. 그 말이 사실인가요? 혜진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당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다고 다시 옛사랑한테 돌아와라 이겁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아내가 죽고 나서 혜진이가 잠수를 타더군요.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했더니 대뜸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실체를요. 그 남자가 말하길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부모님도 없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대학생도 아니었고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요. 집, 부모님, 직업 하나같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심지어 사기 전과도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만났던 예비 장인 장모는 돈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더군요. 자신도 아내와 아이가 떠나고 난 뒤 흥신소를 통해 여자친구에 대해 알아본 결과라고 했죠. 여자친구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이야기라도 나눠보려고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데 행복해하는 저를 보며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남자는 저에게 여자친구에 대한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 남자가 보여준 몇 장의 사진과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며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에 손과 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좋은 날 앞두고 괜히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혜진이, 아니, 그 여자 절대 믿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사나 하고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한다던 여자친구는 어느 날은 집에서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다가 또 어느 날은 밤늦게 들어오거나 생활 패턴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겁니다. 집에서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겠다 싶어 여자친구가 근무한다는 학교에 갔어요. 남녀공학 고등학교였는데 일부러 경비실에 문의를 했죠. 저 실례합니다. 여기 학교에 근무하는 김혜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방문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누구요? 김혜진 선생님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 학교에 김혜진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몇 학년 담임이세요?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생각난 김에 한번 뵙고 가려고 들렸는데요. 안 계신가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옆 학교였나 봅니다. 괜히 제가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수고하세요.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학교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없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여자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점심 식사 같이 할 수 있냐고 말이죠. 물론 떠보기 위함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에는 여유가 없다며 저녁에 보자는 말을 했고 저는 알겠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물증을 어떻게든 잡아야 했기에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춰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척했어요. 밤늦은 시간이 되었고 오늘은 혼자 들어가겠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데려다 주지 못해서 아쉽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내고 뒤에서 몰래 미행을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택시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유흥가로 가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이런 곳을 왜 가나 하고 몰래 뒤를 쫓아가는데 한 모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도 수상해서 미친 척하고 그 앞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며 여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친구 옆에 제 친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애틋하고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쫓아가 두 놈들을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미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외간 남자와 모텔을 드나든다. 근데 그 남자가 저와 절친한 친구다. 그리고 저와 만났던 그 남자까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어려웠어요.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좀 더 확실해야 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여러 사진들이 전송되더군요. 역시 돈을 들인 공이 있었습니다. 몰래 따라다니느라 여간 힘들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대충 사이즈만 봐도 그 남자랑 여자 연인, 그리고 고객님이 말씀하신 여자 부모라는 사람들, 이 업계에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부모 대행해주는 사람들로요. 뒷조사해달라고 의뢰 많이 들어오면 저 사람들 몇 번씩 본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합법이 아니란 건 알지만 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나도 정가가 있는 사람이지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던데요. 분위기로 보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으로 보나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보아하니 여자친구와 친구뿐 아니라 예비 장인 장모의 모습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허름한 술집에 모여서 다 같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사진. 알고 보니 제 친구도 작정하고 저를 속인 한통속이더군요. 제가 속 얘기도 하고 지낸다고 했죠. 타향살이를 하며 친해진 사람이었기에 많은 위로가 돼서 집안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게 화근인가 봅니다. 저처럼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많은 꿈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네요. 저는 여자친구와 예비처가, 아니 그 사람들을 도저히 가만둘 수 없었어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저와 제 가족을 기만하려 했던 여자친구와 그 일당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고는 곧장 이 사실을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게 이 할미가 뭐라 그랬냐?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너 이 할미 말 안 들었다가 골로 갈 뻔했네. 아이고 우리 손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인두껍을 쓰고 그런 짓들을 하다니 내 이것들을 그냥. 할머니 우선 진정하세요. 저한테 다 계획이 있어요. 며칠 뒤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아버지한텐 죄송하지만 그날을 핑계 삼아 여자친구를 시궁창에 빠뜨릴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모두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당장이라도 서울로 쫓아오실 기세였지만 아버지의 생신을 핑계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내려가겠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민낯을 드러내고 아주 짓밟아줄 계획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땅 일부를 정리해 결혼 선물로 주신다는 핑계로 여자친구의 속셈을 파악해 좀 더 정확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와 함께 고향에 데려가 가족들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가족들이 잘 도와주어 생각보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차를 한잔하며 아버지와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불러 땅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친구는 땅이라는 말에 화색이 돌더니 이런 큰 선물 안 주셔도 된다며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고 아양을 떨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 전 밖에서 예비 장모와 통화를 좀 하고 오겠다는 여자친구의 뒤를 몰래 밟았죠. 이거다 싶어 몰래 숨어 녹음을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 대화를 엿듣는 중에도 옆에 있는 짱돌이라도 주워 던져버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 친구, 아니 그 자식과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됐어. 나한테 땅을 준다네. 농사 짓는 집이라고 해서 얼마나 땅이 큰가 했더니 몇천 평 수준이 아니던데? 여기 관광지 개발 예정 구역이라 돈도 어마어마해. 몇십만 평이라니까. 결혼해서 잘만 구슬리면 이거 다 내 거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낌이 좋다고 했잖아. 역시 자기는 사람 보는 눈썰미가 있다니까. 맨날 학교 출근하는 척 얼마나 고생했게. 이제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어. 적당한 시기에 이혼하면 되지. 요즘 이혼이 흠인가? 난 돈만 있으면 돼. 말도 마. 완전 호구가 따로 없어. 몇 년을 공들였는데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나중에 들켜도 할 말 없는 거지 뭐. 내가 몇 년을 지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쉽게 못 내칠걸? 우리가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이제 나도 팔자 한번 펴보자. 이 땅들이 다 얼마야? 막상 제 귀로 직접 들으니 화가 나기보단 비참해지더라고요. 저와 함께했던 몇 년의 시간이 저 여자에게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그 친구. 몇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 그 모두를 한순간에 잃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참 야속하지 않나요? 마음의 상처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어두고 저에게 찾아왔던 남자에게 받은 증거들을 모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는 파출 소장님께도 미리 말씀드리니 그런 억울한 일이 있냐며 당연히 저를 도와주어야 한다며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아침이 되자 여자친구를 데려가기 위해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여자친구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알게 된 건 여자친구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김혜진 씨, 당신을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시죠. 그동안 내 여자친구 행색하느라 고생했어. 언제까지 나를 속이려고 했었니? 뻔뻔함도 정도 것이지. 너와 내 사이는 여기까지야. 앞으로는 감옥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래.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러는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이거 나. 자꾸 이러시면 업무 방해죄 추가됩니다. 증거도 있어서 어디로 빠져나갈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얌전히 따라오시죠. 벌 받을 짓을 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아이고야,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었을 우리 손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대로 땅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처량한 모습으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도움이 되어 여자친구는 징역 5년을 구형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예비처가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친구는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고는 도주를 했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구라고 들먹거리며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봐달라며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 발버둥 치더라고요.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광진아, 나 준상이.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전화로 말해서 미안하다. 선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나 이번에 빵에 들어가면 오래 머물러야 된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 나도 시켜서 한 거란 말이야. 이게 다 그년 때문이라고. 너도 결국 돈 때문에 나 팔아서 장사하려 했던 거잖아. 어떻게 몇 년을 감쪽같이 속여?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어떻게 날 마주했냐? 죄책감이란 게 있기는 했니? 네가 지은 죄값 알아서 잘 받아. 그리고 누가 네 친구냐? 이 범죄자 새끼가. 그렇게 그들은 전국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순발력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저에게 걸려온 저 전화 한 통으로 그들의 도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금방 들통이 나버렸거든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모텔에 숨어 있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사기를 치려는 여자친구의 속셈을 모두 알고도 다 같이 공모하며 도와준 게 밝혀져 결국 그들도 사기 방조죄로 고소해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죠. 다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중 처벌되어 오랫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한 뒤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했어요. 아버지께 농업기술을 전수받아 지금까지 농업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날의 충격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에 집중하며 떨쳐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게 됐는데요. 할머니께 모질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렸어요. 하마터면 할머니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 불효막심한 손자가 될 뻔했지만요. 할머니는 그저 우리 손자 무사하니 그걸로 됐다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실 뿐이셨죠. 처음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을 땐 사랑에 눈이 멀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한 바보 천지에 불과했지만요.
지금은 농업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던지라 꽤 오랜 시간을 힘들게 보냈는데 할머니 덕분에 정신이 들어 그 뒤로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보고 자란 것이 농사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조금만 배우면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업인의 길을 걸으리라 다짐했어요. 또 실제로 해보니 재미도 있고 제가 키운 농작물이 자라는 걸 보고 있노라면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싶네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 보려고요. 앞으로 살면서 여자를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높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으실까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